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공교육 내에서만 수능을 출제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달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건데 출제기간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북한 우주발사체 2단 추진체가 보름 만에 인양됐습니다. 천마라는 글씨가 선명했는데 한미 양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5명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데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수학여행버스 석 대 등 7대가 잇따라 추돌해 8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강인과 황희찬 등을 주축으로 페루와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부산은 4년 만에 A매치로 들썩였습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BTS 데뷔 10주년 행사에 7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금 전 끝난 축구 A매치 페루와의 경기 결과는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서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국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질 이유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교과서 밖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사교육 시장과의 강력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신호탄이자 국정 철학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공직사회 전반에 보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이런 지시가 반영되지 않자 교육부는 오늘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원에 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관행을 멈추라고 지시했는데도 당국이 버틴 것이라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당국과 사교육업계가 공생구조로 얽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별력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게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인사조치를 통해서라도 기득권을 깨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의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는 모의평가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1일 실시된 모의평가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들이 출제됐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어떤 문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입니다. 제가 국어를 어려워해가지고 고1도 국어는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교육과정평가원은 모의평가를 쉽게 내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킬러 문항 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겠다. 하지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런 기조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평가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총리실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문제가 교과 과정을 벗어났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강한 조치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능 5달을 앞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결과도 안 나온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판단이 너무 이르고 오히려 수험생들에게는 불안 심리만 지금 조성을 했다. 모의평가 채점 결과는 오는 28일 공개되고 수능은 11월 16일에 치러집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풀지 못하는 이른바 불수능 논란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단순히 변별력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손도 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수험생들도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지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입니다. 동물의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정의한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 결과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국어 지문에 등장한 생소한 과학 용어에 수험생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확실히 국어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무리 읽고 풀 수 있다고 해도 문과 학생들이 풀기에는. 이른바 불수능 논란은 최근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선 만유 인력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항이 등장해 고교생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답률은 81.7%. 결국 당시 평가원장이 난이도 실패를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킬러 문항 출제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을 결정짓게 합니다. 과학 선생님들도 그거 참 과학에서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한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교육계에선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반응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달 31일 서해 바다에 추락한 북한 정찰 위성 발사체 잔해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해 바다는 워낙 물살이 세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인양 작전에 2주 넘게 걸렸다는데 수심 75m 바다까지 와이어를 연결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한미양국은 이 잔해물이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지는 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갑니다. 구민성 기자가 그 인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체 잔해가 추락 15일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어제 군이 서해 공해상에 추락한 북한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발사체의 2단부로 추정되는 이 잔해에는 한글로 천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길이는 약 12m로 인양 때 생긴 흠집을 제외하면 원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잔해물은 3단 로켓인 천리마 1형의 중간 부분으로 군은 엔진과 같은 핵심 장치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핵체력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능력을 안다는 건 그에 대한 또 대비책을 또 나름 디테일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인양이 늦어진 건 발사체가 수심 75m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어려움이 많았고 빠른 유속과 50cm에 불과한 가시거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업하는 순간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돼서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작업 시간은 불과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밖에 안 됩니다. 60여 명의 잠수부들이 4차례 시도 끝에 잔해물 3군데의 와이어를 연결해 발사체를 끌어올렸고 수면 아래 10m 지점에선 보강 와이어를 추가 설치한 뒤 함선 크레인을 이용해 갑판 위로 옮겼습니다. 오늘 평택이함대 사령부로 이송된 잔해물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로 한 번 더 옮겨진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은 22일까지 부산에 머물며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에 참가합니다. 배수량 18,000톤급의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로 사정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50여 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 중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이행으로 해석됩니다.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특수전 훈련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괌 기지에 재배치된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4대도 재전개된 것으로 확인돼 한반도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조치, 이런 여러 차원의 조치를 협력해서 취하기로. 3국 안보수장들은 이틀 전 일본 회동에서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요청이 본물을 이루고 수산시장에는 벌써부터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근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용 고등어 시료를 방사능 분석기에 넣습니다. 요오도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분리하는 데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최근 경남 거제 수협에는 이 같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예전보다 한 20-30% 정도 더 검사서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요청의 대부분은 학교 등 단체 급식 납품 수산물입니다. 학생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대책을. 경북 포항시도 이달 들어 방사능 검사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와 대게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불안 심리는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남 완도 전복거리와 부산 자갈치 시장은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외국 손밖에 없어요. 거래처 납품하는데도 아예 주문이 없다니까요. 전복 요리 판매 상인들은 지난 3월부터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합니다. 일부 전복 양식장은 주문 취소가 속출하면서 폐사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어민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는 가짜뉴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소금 사재기가 벌어지면서 품절 딱지가 곳곳에서 붙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소금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잠시 뒤에 따져드리기로 하고 먼저 소금 사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소금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매일 100포 이상 들어오던 1kg과 3kg짜리 소금이 오늘은 10포 남짓만 들어온 데다 그마저도 오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봄에 좀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살 생각은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많이 제품이 없는 거 보니까 조금 미리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괴담이 퍼지면서 한 대형마트의 천일염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가까이 늘었고 또 다른 마트 역시 30% 증가했습니다. 사재기 조짐에 일시적인 생산 감소까지 겹쳐 가격이 뛰면서 굵은 소금 5kg 소매 가격은 13,000원대로 평년보다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사재기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천일염을 수매해서라도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금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풀겠습니다.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러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천일염이 추가로 공급된다며 지금 비싼 가격에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처리된 오염수라고는 하지만 저부터도 사실 소금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럴 때는 과학적 진실이 필요하죠.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소금값 급등이 사재기 때문입니까?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비가 온 날이 유난히 많았던 탓인데요. 이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목포 지역 강수일수를 보면 지난해 8일이었는데 올해는 22일로 3배 가까이 됩니다. 예, 여기에 일부 사재기 현상도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마철을 앞두면 산지에서 출하량부터 조절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으로 전환한 염전이 늘어서 생산 면적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재기 수요까지 더해져서 소금 품귀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특히 지난달 민주당 서울시당이 각 지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면서 이 밥상 소금이 걱정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포함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소금은 바닷물로 만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당시에도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200여 차례 했지만 그때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데요. 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앞으로 생산할 천일염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일본이 진짜로 방류를 하고 난 뒤에도 괜찮을까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이 세슘과 스트론튬,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물질들은 알프스라고 부르는 방사능 물질 제거 장치를 통해서 모두 걸러집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삼중수소 역시 방류구에서 2-3km만 떨어져도 빗물에 섞여 있는 수준으로 농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 삼중수소 자체가 화학적으로 이 물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천일염에는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삼중수소만 남아있고 나머지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다 걸러내게 됩니다. 일반 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갖다 증발시키면 삼중수소 수도 같이 증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염에는 삼중수소 영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범진 교수의 말이 맞다면 소금이 위험하다는 건 완전한 괴담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정부 설명이 좀 우물쭈물한다는 느낌 때문인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는 멍게 풍년이었는데 이 후쿠시마산 멍게가 팔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멍게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이런 소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군데 검사 포인트를 정해놓고 정기검사 결과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로 홍역을 알았던 민주당이 김원경 한국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일단 김원경이라는 인물이 주는 무게감이 크지 않다 보니 혁신위원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은 듯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민주당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어제 발탁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나 당사에 나오지 않고 혁신위원 인선에 들어갔습니다. 부상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주말 동안 공개 행보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의 명칭부터 위원 선임까지 전권을 약속했지만 지도부에서는 벌써부터 가이드라인으로 들릴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 당내 민주주의 강화, 또 여러 가지 대표성 확대. 강경파가 주도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히는 말들입니다. 특히 정 위원장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무감사위원으로 일한 것을 빼고는 정당 경험이 없어 지도부의 입김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도부는 김 위원장을 어떻게 가스라이팅할지 고민 중일 것이라며 결국 친명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 혁신위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다만 혁신위원 인선에서 당이 비판받던 지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탁할 경우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코인 거래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의혹 제기 41일 만인 어제 저녁 국회 윤리특위에 출석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해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는데 이번에도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팔겠다고 약속했던 코인 역시 아직 팔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민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의원회관.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회의실로 김남국 의원이 들어갑니다. 소명 자료는 이미 다 제출을 했고요.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자문위는 100페이지가 넘는 김 의원의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적 거래인지 자금 세탁과 미공개 정보 이용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이 부인하는 과정에서 언성까지 높아졌는데 자문위는 입증 자료를 더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입증이야 좀 그렇고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거래만 잘못으로 인정하고 입법 로비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의혹들은 부인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관련해서는 어떤 사안을 하시나요?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약속했던 코인 처분은 검찰 수사와 진상조사를 이유로 또다시 미뤘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고소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 자문위가 추가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29일로 예정되었던 징계 결정 시한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승전보를 기대했지만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페루를 상대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지며 출전 명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연결합니다. 자, 이다솜 기자, 무엇보다 경기 초반 실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 오늘 경기 3월 A매치와 비교해 특히 수비 라인이 확 바뀌었는데요. 이 박지수와 정승현, 이 안현범과 이기재가 포백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조합이 아니었던 만큼 우리 선수들은 경기 초반 조직력에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이 허리 라인부터 볼을 쉽게 빼앗기며 불안한 모습이 이어졌는데 결국 전반 11분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레이나 선수를 완전히 놓치며 쉽게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이 실점은 했지만 5만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우리 선수들도 힘을 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번뜩이는 패스와 드리블은 우리 대표팀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전반 33분 한국으로선 가장 아쉬운 순간이 나왔는데요. 이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페루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전 조규성과 홍현석을 투입해 동점골을 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후반 27분 황희찬의 크로스를 이강인이 머리로 연결했는데 또다시 페루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이후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 득점을 연상케 한 이강인, 조규성의 호흡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골대를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결국 0대1로 경기가 끝나며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 도전은 20일 엘살바도르전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부산에서 열렸죠. 시민들은 5만 석이 넘는 좌석을 모두 채우고 하나가 돼 응원했습니다. 4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빅매치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부산 축구팬들을 만났습니다. 경기 3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모여드는 팬들. 아빠 손을 잡고 온 꼬마 팬들도 눈에 띕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 유니폼을 또 챙겨온 팬도 있습니다. 이런 경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부상으로 일부 선수들이 빠졌지만 응원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절대 다치지 않고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아프지 말고 앞으로 이제 더 회복하고 나서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모처럼 부산을 찾은 태극전사들 덕에 시민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인천 쪽에 A매치가 열렸었는데 부산에서 뭔가 열리니까 집에서 가까워서 가기도 좋고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선수 명단이 소개될 땐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렀고 경기가 시작되자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5만 3천 석도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곳 부산에서 A매치가 열린 건 2019년 6월 호주전 이후 무려 4년 만입니다. 경기장 상태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게 사실이지만 잔디 보수를 말끔하게 마쳤고 태풍 마이삭 때 뜯겨나간 지붕도 모두 복구했습니다. 응원석에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카드 섹션도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을 한데 모은 축구의 힘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해외에서도 팬이 몰려와 최대 7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최 측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경찰과 소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대 교통 통제도 예고된 만큼 주변 찾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한강변 잔디밭을 둘러싸고 철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펜스 안에는 방탄소년단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조형물이 놓였습니다. 내일 낮 12시 시작되는 BTS 데뷔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I feel really excited because this is my first BTS Festa. I feel also very excited because I also want to talk like with Namjoon, the special song that we're gonna have. So I feel so excited to share that moment with our leader. 팬미팅과 야간 불꽃놀이도 진행돼 최대 7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봤습니다. 헬로윈 참사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 행사가 될 전망이어서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소속사 측은 행사관리 요원 2천여 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여의도 63빌딩에서 마포대교 남단까지 1.5km 구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부근을 지나는 20개 버스 노선은 우회하고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축제가 끝난 뒤 지하철 5, 9호선과 신림선의 운행을 증회한다는 계획인데 통제 구간과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서울역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점심시간 경의선 일부 구간 선로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서 열차 한 대가 멈춰선 건데요. 후속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승객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역의 배상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 출발을 앞둔 모든 열차 출발 시간 옆에 지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울산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1시간째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빨리 이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도 그런 것도 없고. 오늘 낮 12시 35분쯤 고양 행신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경의선 일부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KTX 열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이 열차를 탔던 승객 175명은 다른 열차로 갈아탔는데 예정 도착 시간보다 3시간 더 걸렸습니다. 이 열차가 상행선 철로를 막아서면서 그 이후부터는 열차 운행이 하행선에서만 이뤄져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탑승이 지연되면서 한때 서울역 대합실은 이처럼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2시간 넘게 지연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40분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 안내 없이 대체교통수단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러기도 이미 늦었고. 지금 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거기서 리허설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최대한 그냥 빨리 와라. 복구는 오후 5시 4분에 완료됐고 그 이후 열차 운행은 정상 재개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전기 공급 장치가 외부 물체와 닿아 공급이 잠시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나 수학여행 중이던 중학생 등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사고 차량은 당시 상황이 아찔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버스 앞쪽이 깨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위에는 부서진 파편이 가득하고 또 다른 버스는 도로 밖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낮 1시 26분쯤 강원 홍천 44번 국도 진입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관광버스 3대가 포함된 사고인데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국토로 이어지는 이 구간에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 2명과 버스 운전기사 등 3명이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중상자로 이송됐고 나머지 학생 등 77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멈추기 직전에 난 사고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덕분에 대형 참사는 면했습니다. 신호받고 서 있고 현재 여기 세 번째 승차인데 정차하는 순간 뒤에 차가 어디 저를 때렸어요. 그랬으면 다 냈죠.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사고가 난 중학교에서는 지난 14일 강릉에서도 3학년이 탄 수학여행버스 한 대가 트럭과 충돌해 학생 5명이 가볍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마약이 일반인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실태 연이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핑계로 여러 병원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3일 오후 4시쯤 SRT 역사 화장실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부산에서 온 20대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 주사를 놓은 뒤 정신을 잃은 겁니다. A씨는 이곳 수서역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용병칸 안에서 체포됐는데 프로포폴 투약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강제 검사는 그냥 무조건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A씨는 서초구 병원을 찾아가 속이 안 좋다며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병원 관계자 눈을 피해 프로포폴 주사액 10회 분량을 훔쳐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부산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원정 내시경 검사를 받고 프로포폴 주사액을 훔쳐 나와 홀로 투약해온 겁니다. 총 7회 투약한 걸로 그 복합적 감정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마약도 투약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지라 적발 건수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한 해 사이에 배 가까이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실감나는 부분이죠. 조유진 기자가 마약 유통 실태 전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포장 상자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접수합니다. 4시간여 뒤 한 여성이 버스 짐칸에서 상자를 꺼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고속버스 당일 택배로 마약을 유통하는 모습입니다.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는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없어 최근 많은 마약 거래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내용물 점검도 다 하시는지. 경찰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일당 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3개월간 태국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밀수해왔습니다. 운동용품 등의 마약을 숨겨 일반 수입품인 양, 국제 항공특송 화물로 들여왔는데 시가 296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야구 배트 안에 필로폰이 연액돼 있었고 자전거 안장 안에 케타민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3월부터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해 3,670명을 검거하고 909명을 구속했습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붙잡힌 건데 구속된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도 지난해 98명에서 올해 212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지나자마자 과속하는 경우 많으시죠.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서 뒷번호판을 찍는 단속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한 곳에서 50일 만에 수천 대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를 예고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빠르게 내달리자 경찰 교통단속 화면에 번호판이 뜹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어 단속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지만 경찰이 4월 뒷번호판을 인식하는 최신 단속 장비를 도입해 덜미가 잡힌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식보다 가기 때문에 아마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 장비가 설치된 서울 중랑구 상봉 지하차도 한 곳에서만 50일 동안 위반 차량 2,636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42%는 오토바이로 매일 22대꼴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적발된 오토바이 1,111대 가운데 92%는 속도 위반이고 나머지는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에 이같이 테이프 등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영등포와 종로 등 서울 시내 5곳에 뒷번호판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취업이 절실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미끼 삼아서 택배 차량을 강매했다는 제보가 이어져서 어떤 상황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사기꾼들은 한 달 500만 원 수익을 보장하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화물운송 일자리를 찾아보던 신모 씨. 월 수입 500만 원 보장에 차량도 지원한다는 구인 광고를 낸 업체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후 합격 소식을 접한 신 씨는 계약에 필요한 절차라며 이 업체 직원이 내민 차량 구입용 대출 서류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어요. 차량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얘기 안 했고. 신 씨가 산 택배 차량입니다. 출고된 지 4년 됐고 8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중고차로 시세는 1,300만 원 수준인데 업체 측 강매로 2,180만 원의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신 씨가 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업체 측은 위약금 30%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했죠.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정부 조사 결과 취업 사기는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위 차파리로 불리는 사기업체가 구직자를 유인해 차를 팔아넘기며 소개비를 챙긴 뒤 자동차 딜러에게서 건당 수백만 원의 리베이트까지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모인 커뮤니티 회원 수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사기업체의 광고 등록 제한에 나섭니다.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과 함께 이러한 사기 집단들을 저희들이 사회에서 좀 차단을 시키고. 정부는 또 실제 택배 대리점만 구인이 가능한 플랫폼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까지 공공기관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알박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무더기 해임 건의 경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공공기관장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나빠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 기관장은 역대 최대인 5명.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무 성과 등 경영 실적에 높은 배점을 매겼습니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곳에도 기관장 경고를 내렸는데 한 명을 빼면 임명 기간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서 2021년입니다. 특히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문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3월에 임명됐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7곳의 평가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정부 공고에 따라 한전이 성과급을 취소하는 등 성과급 반납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재무성과 관리, 윤리 경영 등 경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성과가 저조하였고요. 기관장 해임 건의와 경고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알박기 기관장의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가정사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황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청탁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내연남은 수시로 국회를 드나들며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여당 지도부의 일부 의원들을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공천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의 내연남인 부동산 개발업자 A씨의 SNS입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응원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지난달 같은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본인 사무실 앞에 걸어놨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 박성민 부총장을 포함해 여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황보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 A씨를 자주 데리고 왔다고 전했는데 당 핵심 인사에게 미리 공천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A씨는 평소 부산이 지역구인 서병수, 조경태, 하태경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했는데 거론된 의원들은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와 황보 의원을 조사한 뒤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만장일치로 황보승희 의원 관련해서도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만간에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청하고 최종 징계 여부는 당 윤리위에서 결정하는데 출당이나 제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황보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우찬에서 여성 의원들의 공천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해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황보 의원과 A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총격을 당해 임신 8개월 아내와 태아가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자동차 안으로 총알이 날아들어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총격에 한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문 닫힌 식당 앞에 추모 꽃다발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총격을 당한 권 씨 부부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숨진 태아를 애도하는 문구도 붙었습니다. We used to tease her about the fact that, it was time for her to take. I mean, how can she deliver plates with that little belly sticking out? 사흘 전 여느 때처럼 차를 타고 출근 중이던 권 씨 부부는 교차로에 정차했다 무차별 총격을 받았습니다. 급작스런 총성에 남편은 임신 중이던 아내를 끌어안았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34살 아내 권 씨와 8개월 된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퇴원한 남편 곁에는 몇 주 뒤 세 번째 생일을 앞둔 아들만 남았습니다. 특별한 원인도 없이 그렇게 정말 무차별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희생자가 됐다라는 게 진짜 참 많이 가슴을 아프게 해요. 총격범은 30살 흑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신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번화가에서 대낮에 벌어진 묻지마 총격에 교민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는 정말 시애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불안하고 그렇죠. 지난 1월에도 인근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한인이 괴한 총격에 숨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챗 GPT 같은 AI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심이 커지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 도입에 나설 정도죠. 그런데 AI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반론의 이유는 최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의료기기 챗봇에 이르기까지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온 인공지능 AI 기술. 미국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는 현재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보적 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We're missing something really big in AI to kind of reach not just human intelligence, even dog intelligence.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출 날이 올 것이라는 데는 동감하면서도 AI 진화는 위협이 아닌 인간이 똑똑한 AI 비서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쌓은 경험을 텍스트로만 훈련된 AI가 따라올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AI 기술과 관련한 각종 위험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상반된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AI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미국에선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유럽연합은 AI 기술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We need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that the future evolution of AI doesn't go into the logic that completely abolishes human agency and creates a monster that nobody will be able to control. 챗 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 기술의 부작용 문제.
삶의 진화냐, 인류 위협이냐를 놓고 전 세계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두울수록 별은 빛납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어둠에 잠길지라도 완전한 빛 가운데서 떠오르리라 했죠.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시도 있습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아주까리 기름은 독성이 아주 강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먹을 걸 먹었느냐는 얘기인 듯합니다. 깐죽거리는 게 장관인지 묻는 의원인지 헷갈립니다.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두 번째 질문 답이 의원과 장관이 모처럼 진지하게 비동의 간음죄를 논했던 날이었죠. 그리고 지난 며칠 총리를 향해 날아온 질문들입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언제 마실 겁니까? 그리고 그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안내견과 함께 국회 단상에 오르자 장관과 총리가 차례대로 공손하게 알립니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점자 자료를 짚어가며 차분하게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따진 뒤 비단잉어, 코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어항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강물이 돼달라며 질문을 마치자 여야 없이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기저기 기립박수도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 내내 이어지던 고함과 야유, 막말과 삿대질은 간 곳 없습니다. 이런 본회의장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아득합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에게 감명받았다고 공석에서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법안 151건을 대표 발의해 2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만큼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역량이 충분히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나선 첫 대정부 질문이라고 합니다. 지지층에게 알랑대느라 국회에 범람하는 자극적인 말과 가벼운 입에 묵직하게 울린 경종입니다. 그는 피아니스트자 연주학 박사입니다. 어려서 시각을 잃어가는 그에게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내 눈에 가득 찬 별이 눈부셔서 그런 거란다. 웃으면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날 거다. 그 별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한 가닥 길잡이로 빛납니다.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6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국회 어떻습니까? 였습니다. 마치 한여름처럼 더웠던 하루였습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서 곳곳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다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아서 외출하신다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제주의 하늘만 다소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포항과 강릉이 23도로 출발하며 아침 최저기온도 20도를 넘어서는 곳들이 있겠고요. 낮 기온 쑥쑥 올라서 광주와 대구가 34도, 경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면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